반갑습니다.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얼굴이 이게 너무 이게 세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요. 무대를 꽉 채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 행사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저희가 시사인 대표와 편집국장께서 또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려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짧게 인사 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저희 이수기 대표 그리고 차영석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눈이 부시네요. 얼굴이 안 보여. 전 시사인의 발행인 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언론계에서 시사인 유튜브가 좀 핫합니다. 저희가 이제 탐사 기사를 주로 많이 썼는데 그동안에 한 4년 정도의 실험을 거쳐서 올해 1월부터 주 5일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언론사들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된 쪽이 많이 급성장하는 그런 기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균형감을 찾으려고 하는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독자 수가 막 늘고 이렇게 많이 접속하시는 경우들이 없는데 저희가 좀 이례적이다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굉장히 질투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모두 이제 구독해주시고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자와 패널들의 역할도 크지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우리 노무현 시민센터는 사실 저희하고는 각별한 좀 인연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 출마를 벌이고 이제 험지에 내려가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셨잖아요. 2000년에. 그래서 이제 낙선을 거듭하셨는데 그때 바보 노무현 현상이 생겼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노사모라는 팬클럽을 만들어서 정치인의 팬덤이 시작됐었는데 그 바보 노무현 현상을 가장 먼저 캐치해서 커버로 썼던 게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저희의 취재에도 좀 잘 응해주시는 그런 인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노 전 대통령이 안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쨌든 재미있고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을 나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인 편집국장 맡고 있는 차영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사인 마감 보통 목요일 밤 2시, 3시 이때 끝나거든요. 이번 주도 한 3시에 끝났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유튜브 그걸 맡아서 밤에 저희 마감하는 거를 사무실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저 계속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한 몇 주 동안 했는데 나중에 밤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를 유튜브 생중계로 내보낸다 이래서 약간 소문이 나서 동접자가 한 1000명? 그 정도 되고 나서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급기야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까지 공개 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뭐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고마운 뜻으로 선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궁리를 하다가 제가 동네 마트에서 좀 사왔거든요. 좀 이따가 2부 순서에서 질의응답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자한테 드리겠다고 생각해서 사왔는데요. 대파입니다. GL마트 깐대파 2,550원, 2,570원이고요. 1부 때는 정준희 선생님이 바쁘셔서 1부 때 질문할 때 말고 2부 할 때 그때 질의응답할 때 드리고요.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하는데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이 대파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인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즐겁게 보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2부 때 앞서서 질문해 주셔서 대파도 받아가시고 그런 좋은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예. 예, 저희 편집국장께서 선물까지 챙겨오신 센스를 발휘하셨는데요. 이제 사전 행사와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기다리셨던 본격적인 저희 오늘 공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3월 30일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모시겠습니다. 정준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오늘 정말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칼같이 45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앞전 소개 길게 하지 않고 강의와 질의응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네, 교수님 뭐 소개가 필요 없죠. 100분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언론학자로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치와 언론,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이야기들을 짚어보려고 하니까요. 교수님의 강의 듣고 연이어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근데 제가 뒤에 또 약간 강의 일정이 있어서 앞에 짧게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요. 막상 이제 현장에 와 보니까 일종의 그 저희끼리는 키노트 스피치라고 이제 부르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판을 좀 깔아주는 역할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부담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전혀 뒤에 얘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예, 뒤에 또 나오시는 또 쟁쟁한 분들께서 나누실 재미난 이야기들과 또 약간은 별개로 시사인도 언론이고 시사인이 다루는 정치가 여러분들께도 꽤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치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와 멀리 떨어지게 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여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5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할 텐데요. 정치와 언론, 그리고 정치와 언론,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먼저 정치하고 언론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두 번째, 정치하고 언론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게 됐고, 그 배경, 이유, 시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도 또한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맺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볼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치와 언론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텐데요. 넘겨주시죠. 갑자기 막 표가 나오니까 강의 같죠. 제가 이제 저널리즘 강의할 때 이제 종종 가르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정치하고 언론 사이의 관계는 저희 언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들에게도 늘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였었습니다. 제가 위에도 써놨습니다만 정치하고 언론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라고 언론인에게 물으면 아마 정상적인 언론인들은 100이면 98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라고. 지나치게 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안 되는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더 이제 언론인들께 여쭤보면 취재원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취재원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자신의 보도에 문제가 생기지만 또 취재원을 지나치게 멀리 객관적으로 띄워버릴 수는 또 없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불가근 불가원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관찰해온, 그리고 언론학이 관찰해온 정치와 언론사의 관계는 먼보다는 가까움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아주 강력하게 서로를 끌 수밖에 없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언론의 탄생 그리고 언론의 출발에서 정치는 언론의 일종의 배양처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스스로를 독립시키기 이전부터 정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리고 말하기 위해서 언론의 초보적인 형태들을 만들고 그걸 당파지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를 시켰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치는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지 언론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성격상. 그러니까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권력을 지키는데 언론을 쓰고 싶어 하지, 그 언론이
스스로 살아 움직여서 권력을 공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개의 비유를 하자면 정치만 개 같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개의 비유에 이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호견과 감시견이라는 비유가 많이 쓰입니다. 손석희 전 앵커가 얘기하셔서 이제 감시견 이론을 얘기하셔서 많이들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연구하는 분들이나 언론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시견 이론이라는 건 거의 기초 이론에 가깝습니다. 언론의 기능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감시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언론이 대단히 불행한 역사로부터 출발을 해왔기 때문에 구호견에 훨씬 더 가까웠죠. 다시 말하면 짖어야 되는 대상은 시민인 경우가 많았고 그 주인은 권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견이라는 말을 쓰죠. 이때는 이제 정치하고 국가가 훨씬 더 언론보다 우위에 서 있는 단계고 대다수의 역사에서 관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감시견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언론이 독립성을 띠게 된 시기가 이제 도래했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19세기에서 20세기 이제 서방에서 이제 도래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1987년을 기점으로 도래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하고 정치가 두 가지 관련성을 맺어요. 하나는 굉장히 밀착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관련을 맺기도 하고요. 일부러 거리를 떨어뜨리되 정파성이라고 하는 것을 띠고 특정 이념을 좀 더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가 비정파적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다수 존재하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정파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주의 저널리즘에서 주장하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연합의 방식이 서로 완전 굉장히 서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서로 거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패러럴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병행하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는 않지만 유사한 위치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TV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서 야 이제는 아예 정치나 국가가 미디어에 포획된 상태로까지 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크라시라서 미디어 지배 체제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어떤 이론가는 정치가 이제 미디어화됐다 아예. 이게 뭘까? 뭐가 미디어됐다니까? 예를 들면 케네디의 당선은 전통 미국적 정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었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의 블레어의 당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그 노동 보수 양당의 지배 체제 하에서 그런 좀 뭔가 팬시한 종류의 인물들이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얼굴이 좀 더 잘생기거나 말을 굉장히 유려하게 하거나 특히나 언론인들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이 대중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어필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온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마 트럼프일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호머 심슨 만화에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고 you fire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모습을 나타낸 건 나홀로 집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TV 프로그램들이었었고 그 TV 프로그램들에서 만들어진 영향력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될지도 모릅니다. 미디어 크라시 또는 미디어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압도하기 시작을 했고 정치가 a few good men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물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하고 관계를 살펴보죠. 사실 우리는 저도 말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저는 물론 이제 미디어에도 등장하고 정치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제가 미디어에 등장한다고 해서 저는 미디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저도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이고 또 신문의 독자이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사실은 동일한 존재죠.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중이라고 부르는 또는 뭐 시민이나 민중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들이 정치에 의해서 호명될 때는 시민이고 미디어에서 호명될 때는 독자거나 시청자거나 수용자입니다. 동일한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 시민은 정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와 미디어와 대중매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사실 행동하는 양식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유튜브 구독자 수, 지금 시사인에서 한참 늘리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 수는 시민으로 늘어난 걸까요? 독자로서 늘어난 걸까요? 물론 둘 다겠지만, 그렇죠? 우선순위로 보자면 독자로서 늘어난 거고요. 아마 김은지 기자의 눈에도 독자로 먼저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한 표를 가지고 뽑아주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의 조회수를 올려주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심지어는 댓글로까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동일한 인물이 2주 뒤에 투표장에 가면 나를 떨어뜨리거나 당선시켜주는 한 표를 가진 인물이 되고요. 그 시기만 지나면 사실은 잊혀줘도 되는 인물로 바뀝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치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가끔씩 선거 때 모습을 드러내고요. 평상시에 사실 잘 모습을 못 드러냅니다. 그럼 평상시에 시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은 주로 어디였냐면 대중매체에서 드러냈었어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러나죠. 그리고 대중매체나 언론들은 바로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정치하고 미디어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시민 내지 공중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득을 함으로써 삼각구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하고 언론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사실은 시민을 매개로 또는 공중 또는 독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를테면 더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시청률을 올리거나 또는 더 큰 여론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을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갖다 붙이면 정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지만 정치가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 이제 미디어를 매개해서 설득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실질적인 정치인들은 시민이나 독자 또는 이들을 직접 보기보다는 언론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둘 다에게 되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데 알고 보면 정치하고 언론은 시민으로 매개돼서 만나기보다는 언론인과 정치인으로서 매개돼서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언론에 의해서 매개된 여론 지형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사실은 언론인들도 이른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있죠. 우리 시민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이른바 의제라는 형태로 던지는데 그게 시민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바에 연관이 돼 있다기보다는 이른바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의제가 언론인의 의제로 바뀌고 그게 거꾸로 독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왜 이들은 그러면 우리로부터 멀어졌을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런던 브릿지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래는 알 겁니다. 런던 다리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 노래 아실 거예요. 런던 브릿지도 안 가봤는데 런던 다리 무너진다의 노래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국 아이들이 부르는 뭐랄까 이게 전래 동요 중에 하나이고요. 아직도 사실은 되게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이 런던 다리가 무너진다는 게 뭘까? 그리고 맨 나중에 끝에 뭐라면 My Fair Lady 이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이 Fair Lady는 도대체 누굴까? 라는 게 이제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이제 그래서 이게 동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사실 런던 다리가 무너진다의 설은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이킹이 침략해가지고 런던의 다리를 무너뜨렸다라는 설도 있고요. 중간에 런던 다리 근처에 있는 감옥에서 탈출한 어떤 죄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런던 브릿지 폴링 다운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되게 즐겁게 부르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셨거나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약간 기괴하거든요. 되게 미스테리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다리가 무너진다 약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또 한 가지가요. 이 런던 브릿지 폴링 다운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어떤 서로 이제 팔을 이렇게 어깨에다 얹고요. 폴링 다운 하다가 My Fair Lady 할 때 확 하고 내려요. 그럼 그때 잡히는 아이가 있죠. 걔가 이제 게임에서 빠집니다.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동대문을 열어라, 그렇죠? 동대문을 열어라 이것들. 이게 남대문이라고 싸우는 분들도 이제 계시긴 합니다만. 노래는 근데 이것도 외국 노래에서 이제 가져온 거긴 한데 게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이 수입된 건지 아니면 유사하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어떤 뭐 공통적인 어떤 감각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하고도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가지고 있는 좀 묘함이 있죠. 이 비유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영어로 썼는데요. 런던 브릿지가 폴링 다운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런던 브릿지가 타워 브릿지로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런던 브릿지 하면 타워 브릿지 되게 예쁘게 생긴 그 다리인데 사실 런던 브릿지는 그거보다 훨씬 옆에 있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아주 옛날에 생긴 그런 다리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거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옆에 가까이 있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리인데 무너지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게 영어로 리버럴 인스티튜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를 뭐가 구성하고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시민이 주체고 시민의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시민의 어떤 덕성이 발휘가 되는 그런 체제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국회, 여러분들이 300명을 뽑아서 구성하실 국회, 입법부죠. 그리고 대중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그리고 그가 임명하는 관료, 그리고 아무에 의해서도 임명되지 않는 사법부, 흔히 말하는 제 세 가지 부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권력기관이고 이 권력기관들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체들입니다. 솔직히 시민이 주체라기보다는 시민은 이들을 구성해주는 역할뿐이 못하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념의 바탕을 둬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학 같은 게 있습니다. 대학 같은 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학이라는 건 정보를 공급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학문적인 체계를 통해서 많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같은 엘리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가장 나중에 동참한 게 누구냐면 언론이에요. 예. 언론은 대학하고 유사한 조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뉴스라는 이름으로 정보와 의견을 적정한 지형을 가지고 전달해서 이거를 그 세 가지 권력들에게 전달합니다. 대학과의 협력하에 이런 데들이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팩트 내지 정보라고 불리우는 사실이에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이들이 취합해서 같이 다뤄냄으로써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하나하나 소통하지 못하더라도 이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기관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대학은 학위장사를 하는 거랑 학문적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부리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존중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을 대체로 혐오하죠. 대체로. 예. 다는 아니겠죠. 예. 애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는 정치가 너무 좋아. 나는 막 행정부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 뭔가 혐오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보다 덜 무섭고 옛날보다 더 그렇게 멋져 보이지도 않는데 왜 쟤네들은 우리하고 떨어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 무력감이 혐오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지난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의사나 과학자들의 무너짐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때 서울대 의대 교수였는데 말이야 백신 맞으면 그거 사람 바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과학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과학이 만들어낸 최상의 성과 중에 하나를 가지고 불안해했어요. 이 코로나를 그걸로 다룰 수 있는가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때 이른바 전문가 시스템이 결국에는 작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게 좋은지 흔들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굳건한 게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에서 답은 없기 때문에 재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주장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이런 기관들이 또 새로운 기관으로 대체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그 자유주의적 체제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굴러가야 되고 권력은 작동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언론을 믿지 않지만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언론의 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특정 언론은 믿지 않지만 특정 언론은 광신하기도 하죠. 또는 그 모든 언론들을 믿지 않으면 특정 스피커를 광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독자적인 정보의 취득 수단과 전파 수단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훌륭하고 똑똑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굴러가는 정보를 직접 다루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고요. 마치 이제 언론기관들이 샥 한꺼번에 사라지면 다 망하면 새로운 종류의 지식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저는 지금의 유튜브 공간을 보면서 느낍니다. 유튜브가 엄청나게 다양한 지식들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른바 레가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체도 가능한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간 그런 훌륭한 전문적 지식들을 주는 곳들도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유튜브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은 돌려막기거든요. 이른바 고급한 정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전화 몇 통 돌려가지고 빼내온 정보. 확인된 정보일까요? 저는 그 확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인들이 물론 이른바 더블 체크를 한다고 A한테 물어봤는데 B한테도 물어봤더니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 오케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팩트라고 볼 수 있어. 팩트로 확정이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왜 이거를 먼저 빼오냐면 가장 먼저 알려야 되니까. 기존에 언론들이 했던 특종이라든가 이런 것과 유사한 거죠.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 난리 났대.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국힘에서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안 싸웠다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유튜브 공간에서는 가장 먼저 빨리 입수한 누군가의 입을 통해 가지고 퍼지고요. 그게 확인되기도 전에 신념의 체계로 바뀝니다. 이게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안적인 정보의 통로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좋은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좋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기성의 언론들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그거를 상호 교정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잘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확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이 언론이 만들어냈거나 또는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뿌렸거나 누군가가 스피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보들일 거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배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의해서 사실은 틀렸다라고 확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념 체계 안에는 굉장히 단단한 벽돌처럼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이나 독자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을 얻은 듯한 보이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당원들의 어떤 힘이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대통령을 뽑기도 하는 것 같고 이른바 트럼프 현상처럼 기성 엘리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근데 그 결과가 트럼프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즉 우리들은 과거에 로마에서 검투사들로 하여금 글라디에이터가 되도록 만든 그 앞에는 한때는 정치인이 서 있었고 한때는 연예인과 유사한 언론인들이 서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도 큰 소리를 내는 SNS가 서 있을 겁니다. 여기서 커뮤니티끼리 싸우고 아마 트위터로 전쟁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싸움은 진정한 싸움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얼마 안 남아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온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는 SNS 공간에서 나와서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표를 행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미디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들과의 어떤 미디어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미디어와의 어떤 공존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와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도 뭐냐면 저는 직접 만나는 거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SNS 시대에 미디어가 폭발하는 시대에 미디어 전공자가 오프라인과 미디어적이지 않은 만남을 추구한다? 뭔가 좀 아이러니죠. 저는 그런 시대일수록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이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느낍니다. 그게 4천만이 5천만이 한꺼번에 서로를 만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밖의 공간에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사인에서 이와 같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기획한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칭찬도 하고 싶고
되게 존중도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건데요. 바보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진리가 아닌 걸 믿거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거나. 물론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를 알기란 굉장히 어렵지만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민감해져 있는 그런 태도. 제가 가짜 뉴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늘 매번 주장하는 이유가 가짜라도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짜 뉴스는 절대로 배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또는 진리가 또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는 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월한 진리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엔 박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민주주의의 어떤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4부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가 결핍해서 좋은 시민이 못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뚤어진 마음이 좋은 시민을 못 만들죠. 그리고 비뚤어진 정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좋은 시민이 못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포음드 시티즌십이 문제가 아니라 디스인포음드 시티즌십이 지금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디지털 시티즌십을 얘기할 때 내가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그 안에서 최대한의 균형을 잡으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제를 훨씬 더 각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사인의 이제 어떤 이념적 지향이라든가 뭐 취재의 어떤 진실함 이런 것들도 물론 충분히 존중하고 좋아합니다만 가장 제가 좋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대중적 감정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들이 구체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신문 발행 부수, 그다음에 TV의 시청률로 파악이 됐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가진 시민으로서 파악이 되지 않았었어요. 유튜브라든가 새로운 미디어는 그거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고 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이른바 전문직 저널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기자의 전문성이 대중들의 어떤 선동적 욕구에 의해서 놀아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레거시 미디어의 전통적인 기자들은 우리 저널리즘이 이래서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처하죠. 충분히 고민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당신들이 가졌던 저널리즘과 그 저널리즘의 전문성은 과연 얼마만한 수준이고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 과거에 무지랭이 시민들에게 정보 한두 건을 전달해 주면 인폼을 시킬 수 있는 시대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잘못된 의견들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전문성이란 어떤 것인가? 시민보다 낫다면 시민보다 어떤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가?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나는 독자로 대할 것인가 전문가로 대할 것인가? 이런 식의 문제에 저는 부딪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많이 주장을 하는 건데 결국 저널리즘이 붕괴되지 않고 언론이 기성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변화된 시민적 조건과 미디어적 조건에 적응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전문성에 최대한 집중하고 그거를 시민과 직접 소통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편집부에서 결정을 내려서 취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취재를 시작할 수 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취재가 이를테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보라든가 아니면 이 시민들 안에 존재하는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른바 커뮤니티 저널리즘 또는 협력 저널리즘이라고 불리우는 분야인데 기자는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래도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취재원도 가지고 있으니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당신들이 확인해주고 우리들이 몰랐던 것을 그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면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을 당신들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화는 불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저는 시사인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탐사보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이 바로 그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로 물질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분 넘겼네요.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저희한테도 아주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질의응답은 저희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아주 중요한 교수님도 짚어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생각하시고 싶으신 것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강의 혹시 방해가 되실까봐 늦게 오신 분들한테 잠깐 좀 대기해달라고 밖에 말씀을 드려놔서요. 지금 조금 더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짐을 두신 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이사이 빈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같이 앉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으니 드문드문 비어 있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도 들고 많은 질문거리가 떠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교수님이 마지막에 짚어주셨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더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은 저희가 준비해온 미리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있어서요. 그 질문 2개를 드리고 이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사전에 제가 강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질문도 하셨을까요? 진짜 급하게 시간을 내주신 거여가지고 없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하긴 합니다. 45분에 끝내야 된다는데 나눠야 될 이야기는 많은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인데요. 여튼 바쁘신데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자주 배워야죠.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미아님께서 아마 요새 정치 뉴스를 보시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치 뉴스를 하다 이게 보면 오히려 세상이 시끄럽고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정치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치고 있나 아닌가 헷갈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치에서 희망을 좀 가져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람을 이제 제 TV에서는 이제 구독자가 한 10만 제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데요. 한 300분 내지 한 500분만 만나도 비교적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 해결책을 내는 걸 너무 어려워요. 5천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할 수 있을까? 무슨 목사님들이 할 수 있을까? 예. 카리스마는 있을지 모르지만 5천만을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예. 정치는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의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혐오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저는 이거에 굉장히 많이 주목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가 유태영 님이 주신 질문인데 총선과 대선에서 공론장으로서의 매스미디어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총선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과거에 그래도 언론들이 총선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선거들을 접할 때 했었던 일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천 과정도 늘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총선의 의제는 뭐가 돼야 되지? 이번에 정책들은 그래도 뭐가 있을까? 이를테면 심판이 맞나? 아니면은 지지가 맞나? 이런 식의 관련된 얘기들은 산발적으로 존재하지만 되게 집중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따옴표 저널리즘이 훨씬 더 우위에 선 시대가 돼 있어서 이거를 공론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민망한 일이겠죠. 발끝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상황인데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로우에서 질문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두 분 정도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는 분한테 바로 마이크를 드릴게요. 예.
질문은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저는 분당에 사는 이명아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번 총선은 있죠. 스포츠 토너먼트 보는 것 같죠.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론사마다 달라서 제가 어디 슈퍼 들어간 느낌입니다. 어느 슈퍼 가면 우유가 종류별로 제가 사고 싶은 거 없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언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향이 벗어질까요? 네. 자기 포지션은 있어도 그래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 철학 가지고 자기 색깔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민을 만들고 해체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언제 벗어날까는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이제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는 분명히 시민적 책임들도 있죠. 예. 여러분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좋아하는 담론들이 점점 공론적이지 않은 담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누구의 책임을 더 먼저 우선시할 거냐. 예를 들면 정치인 또는 그걸 쫓아가는 그냥 언론인 또는 스스로가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의제화시키지 못하는 시민 이 셋 중에 누구를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될까? 그럼 방금 말한 순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정치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언론이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거고 시민들은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서 잘 뒤집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시작해야죠. 예. 결국 시민에서 시작해서 언론을 조금이라도 교정하고 그 힘으로 정치가 좀 더 공론에 가까운 것들을 얘기했을 때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이 효능감을 거꾸로 이제 만들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모이 계신 분들이 그거를 잘 하시기를 전 기대합니다. 네. 정말 또 여러 숙제와 과제를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시민분들께서 시민됨을 또 발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좀 깊이가 있게 다가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소통의 자리의 중요성 때문에 시간을 뺏어 와주셨거든요. 용기 내셔도 됩니다. 그 언론사가 시민들이랑 좀 거리에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시민으로서 좀 그런 독자들과 거리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언론을 좀 찾아서 읽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셨으니까 이미 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 저는 시민과 언론 사이도 불가금 불가원의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가까워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인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가까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지나치게 디테일해지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제 말하다가 보면은 댓글이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말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민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정서를 건드리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정서를 덜 건드리면서도 하지만 길을 벗어나지는 말아야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요. 모든 댓글을 다 신경 쓰는 그런 방식이고 댓글을 그냥 하나로 퉁쳐서 원래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개딸들은 그래라든가 팬덤 정치가 뭐 다 그렇지 뭐라든가 야 또 이 찍들 몰려왔나 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듣기 싫거나 좀 보기 싫은 것들을 그냥 뭉쳐서 그냥 바깥으로 밀쳐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뭉쳐져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의미 있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들과는 대화를 해봐야 되고 비록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들과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죠. 오프라인을 만나면요 의외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 보고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댓글 다는 방법이 그냥 그렇게 독할 뿐인 거죠. 그래서 자꾸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의 자리가 비록 뭐 200~300명 많아봤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오늘은 한 100명 정도 될 테고요. 이 한 가지의 오프라인적인 접촉 자체가 그것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감각들을 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감각을 서로가 이른바 튜닝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희한테도 기감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튜닝해 나갑시다. 자, 마지막 질문 그래도 한 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 모아가지고 질문을 같이 하고 모아서 대답을 들을까요? 예. 연이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뒤부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그 시민들과 이제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매스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영향을 좀 더 이제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실제로 언론이나 정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 일반적인 국민들 혹은 시민들을 조금 더 선동을 하거나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오히려 더 집어넣는 쪽으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던가, 혹은 조금 더 이제 중립적인 관점에서 봐서 어떤 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각각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게 오히려 저는 매스미디어나 혹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론적으로라도 혹시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분도 질문 같이 듣고 종합 답 주시겠어요? 그 지금처럼 이제 언론이 공론장의 역할을 못하는 게 한국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외국도 보면 지금 갈등이 너무 극심한 것 같은데, 혹시 외국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한 어떤 좋은 시스템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면 보통 이제 먼저 뒤에 거에부터 이제 하는 게 좀 더 낫던데, 일단은 없습니다. 예,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옛날에라고 제가 얘기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기관들이 스스로의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 당시, 아마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3, 40년간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일종의 엘리트 간의 어떤 협약도 좀 잘 작동을 했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먹고 삶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하던 방식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영국적 민주주의, 미국적 민주주의, 북유럽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그때 공영방송이 만들어졌거든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존재가 미디어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해낼 수 있고, 정치하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시민과 함께 이제 매개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뒷끝물에 공부를 했거든요. 공영방송론을.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하지만 저는 이제 포기하진 않습니다. 예, 그게 옛날처럼 이렇게 거대한 공론장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작은 공론장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그래도 여전히 필요하고, 그걸 위한 공공자원들이 쓰일 필요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KBS가 아무리 미워도 수신료를 그래도 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은 이제 없고요. 우리나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되게 선두에 서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쫙 올랐다가 쫙 꺼지는 그런 이 속도감 자체가 굉장히 선두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쪽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제 주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를 들면 저는 정치인들이 시민과 잘 만나야 된다라고 보지만, 시민들을 개개인을 다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내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치인은 의제를 던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언론이 똑같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언론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 안에 돌아다니는 담론들이나 그들 간의 권력 관계가 그들하고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맨날 그들을 취재하니까 거기서 생긴 의제를 시민한테 자꾸 매기려고 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언론인들은 훨씬 더 그 취재처를 들어가기보다 보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뭐고, 이들이 생각하는 기후 위기는 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도대체 어디서 어긋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정치에게 요구하거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식의 과정들을 저는 겪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시민 담론을 정치들이 보내는 의제에 훨씬 더 역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언론의 어떤 역전, 만나는 것, 접촉면의 역전, 이거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한테 다음 과제를 심어주신 것 같은데요.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계속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칼같이 이제 끝내서 교수님을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또 모시는 시간을 기약을 하면서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장례 정리한 다음에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고정 패널이신 박성태, 장성철, 그리고 김준일, 김미나 이 네 분과 함께 22대 총선 제대로 파볼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